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가 주최하고 학생건강정신지원센터,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2 우리 아이 성장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김장래 인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며 현재 전국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채팅으로 인사해주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직접 현장에서 뵙지 못해서 아쉽지만 현장 못지않은 생생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으로도 많은 호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이 성장 토크 콘서트 2022년 학부모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아이들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식사할 때도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속은 터지는데 이 디지털 사회에 사용하지 말라고 무조건 막을 수만도 없고 저 또한 집에 가면 핸드폰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또 아이들은 왜 또 아빠는 사용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건 뭐 니네들 거 뭐 사주려고 하는 거다 뭐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학생 2명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직업은 정신과 의사고요. 근데 이 소아 청소년 분과가 정신과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영역이라서 전공하신 선생님들 아니면은 잘 모릅니다.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말인데 소아가 단지 작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걱정의 마음을 털어놓을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구해보려 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변덕이 심한 아이들이 있죠. 뭐 욕설을 한다거나 부모한테 행동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 저도 분명히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했던 참고 싶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버지한테 맞을까 봐서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의 주제로 건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신 이무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힘찬 박수와 환영의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잘 들리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좀 어색해요. 사실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뭔가 라이브 쇼, 저는 이게 시청자의 입장에서만 있다가 오늘 뭔가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키워드 한 10개를 갖다가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어떤 강의록을 준비한 건 없고 다만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제 그 사회자가 있으시면 사회자분께 질문을 딱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회자분이 잠깐 이제 자리를 빠지셨는데 제 정서적인 어려움은 다른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감정 조절의 어떤 어려움과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진료하면서 이제 커피를 이제 마시거든요. 특히나 아침에는 커피가 없으면 거의 뭐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커피 마셔가지고 카페인이 충분히 이제 흡수가 되어야지만 이제 머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또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환자나 보호자가 오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커피 컵을 갖고 비유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아이가 지금 컵으로 치면 우리가 컵에 이제 다룰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캐패시티라고 하는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용량을 넘어서서 가득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지금 너무 많이 차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컵으로 치면 한 60% 정도 담겨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컵도 이게 컵으로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쏟진 않겠지만 만약에 컵에 한 95%, 99% 정도의 그 커피가 꽉 차 있다고 하면 제가 아마 책상에서 컵을 드는 동안 아마 쏟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컵을 흔드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비유를 해볼 때 컵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커피를 마시려고 드는 데만 해도 커피가 쏟아지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들은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학교 가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학교를 가는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아니진 않겠죠. 일상적인 스트레스이긴 할 텐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뭐라고 해볼까요? 한 95% 정도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꽉 차 있는데 학교를 가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한 10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그 범위를 이제 넘어서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한 60% 정도로 차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학교 가는 스트레스, 뭐 시험 볼 때는 한 20, 30% 정도 넘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얹힌다고 하더라도 그 캐피시티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이제 본인이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아이들은 그러한 일상적인 스트레스도 이제 굉장히 컵이 자기 마음속의 캐패시티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통과 힘든 것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우리가 한 4가지 상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신건강이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는 아주 편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 두 번째는 약간의 마음의 고통. 예를 들면 오늘 좀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또 강의를 하니까 좀 긴장된 상태라든가 좀 그런 것들도 약간의 좀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정신건강 문제라고 해서 뭐 아주 친한 사람이 친한 친구가 떠나갔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주 좀 슬픈 안 좋은 일을 이제 겪었을 때 겪는 약간의 그 어려움. 물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어려움인데 세 번째 단계가 정신건강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질환.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소아 우울 장애, 소아 불안 장애, 아니면 ADH 등의 그러한 정신질환을 이제 4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신질환이라고 한다면 다른 건 아니고 뇌 기능이 이제 변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스로가 아니면 시간이 가서 해결되기보다는 때로는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서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에서는 이제 어떤 감정, 가장 힘든 감정은 무엇일까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힘든 감정 중에서는 불안, 우울,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분노. 우리가 불안이라고 한다면요. 약간은 미래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나에게 어떤 나에게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불안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고요. 우울이라는 거는 약간 과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 이런 것들을 일어난 상태에 대해서 고통을 겪는 것을 이제 우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불안과 우울을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대부분 임상에서 보는 경우도 우리가 그 불안과 우울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분노,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전문가한테 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힘든 감정에 대한 것이 이제 자녀들의 분노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그 분노가 친구한테 가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가든 아니면 부모님한테 가든 그 분노 감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이제 병원에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분노를 자신의 의견을 이제 피력하기 위한 방법이거나 또는 자신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분노가 이제 우리가 정서 문제에서는 내재화가 있고 외연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재화라 그러면 이제 우울이나 분노처럼 내 마음속에 이게 쌓여 있는 감정들을 얘기하고, 외연화는 분노처럼 이제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분노는 대부분 보면 이제 사회성 기술 자체가 부족하거나 공감이 부족한 경우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분노는 이제 감정 조절의 어떤 조절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할 때도 사회성 기술의 어떤 부족으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분노를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왔던 어떤 환자 중에서 아이인데, 본인이 이제 일진을 이제 들어갔어요. 일진 들어갔는데 탈퇴를 했습니다. 이거 왜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일진하고 좀 어울리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좋고 약간 이렇게 으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생기고, 전지전능감 여기까지도 그런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런데 어떤 그 아이들이 이제 다른 후배들을 때리거나 그럴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후배가 이제 변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게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 아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다른 일진 친구들은 그 상황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대로 폭력을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아마 좀 많이 부족한 다른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이 없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공감이 되면 그렇게 심한 폭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공감 능력이 안 될수록 상대방, 나와 다른 편은 무조건 악으로 규정한 다음에, 악으로 규정해서 내가 응징해도 돼라는 마음으로 응징을 하는데, 본인은 도대체 거기까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너가 있을 곳은 아닌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과 관련해서도 분노 감정, 그리고 분노를 갖다가 외연화시켜서 폭력적인 거에 가는 데에는 공감이 어떤 부족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분노를 드러내는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어릴 때부터 아마도 분노를 좀 드러내야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학습되고 강화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술을 더 많이 이렇게 대인관계 기술을 부모 자녀 관계에서 배우기보다는 이 방법 하나로만 해결하려 했던 아이고요. 이 방법은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치거나 연장을 써서 물건을 고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고친다면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나사도 조여야 되고 스패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죠. 또 때로는 칼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치 망치 하나로만 물건을 고치려는 모습처럼 이게 제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 마치 망치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고치려고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 키워드 하면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감정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불안인데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안이 높은 아이들 얼핏 보면 사회성의 저하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롤러코스터가 무섭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상적인 범위죠. 저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롤러코스터를 한 중학교 2학년 때였나? 그때 서울랜드에서 처음 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좀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중2 되니까 중2병도 생기고 주변에서 애들 다 타니까 이거 나만 안 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소위 말해서 좀 뭐가 팔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탔던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 롤러코스터 무섭다고 하면 정상적인 범위인데, 만약에 4, 5, 6학년이 갑자기 회전목마가 무섭다고 못 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래 수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안으로 인해서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래 집단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핏 보면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성이 저하된 모습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사회성의 어떤 치료가 아닌
불안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이가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보이는 모습이요. 여러 가지 또 병원에서 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상담센터에서 여러 가지 좀 힘든 모습 때문에 올 텐데 이게 어떤 것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려면 정확하게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도움을 제대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보라색이 있습니다. 근데 보라색이 조금 색깔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누군가 보면 이거 푸른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아니야 이거는 푸른색이 아니라 약간 붉은색 계열인 것 같아 라고 아주 애매한 색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것에 의해서 기인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해결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성 저하가 있어요 라고 있는 아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사회성 저하를 타고나는 약간 발달장애 계열의 아이인지 아니면 불안한 모습 때문에 이런 사회성의 저하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다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산만한 아이가 있어요. 산만한 아이가 이게 소위 말하는 ADHD처럼 보이는 것인지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 아이도 불안이 높아서 마치 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산만한 모습인지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공존해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뭐 ADHD 같은 경우는 불안 장애를 한 30% 정도 가진다는 교과서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딱 이게 구분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사실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특히 그 모습을 보고 때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떤 것에 의해서 기인한 것인지 이 아이가 보이는 모습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사실은 화내는 방식으로 과거에 자녀에게 화내는 방식으로 자녀를 통제한 부모의 자녀는요 사춘기 이후에 화내는 방식으로 부모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컨트롤링, 통제 주도권을 갖다가 이게 둘이서 이제 싸우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중학교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주도권 다툼, 변경 어느 정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이제 분리개별화 단계를 겪어 가는 과정이니까 자기만의 어떤 자율성 이슈를 갖고 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너무 컨트롤하고 화내는 방식으로 한 부모가 이 경우에는 그 반대로 사춘기 이후부터는 반대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건 마치 공을 갖다가 벽에다가 세게 던지면 던질수록 반작용에 의해서 공이 튕겨져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튕겨져 나간다. 아이들이 집에 있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상황을 이제 비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 이제 중학교쯤 돼서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와서 그때서야 선생님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내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통제하려는 모습은 과거의 부모의 양육 방식과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7번째는 이제 보상과 제재라는 제가 키워드를 갖고 왔어요. 보상과 제재. 아이들은 분노나 떼를 부리는 경우는 항상 무언가를 요구할 때입니다. 물론 뭐 요구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오늘 뭐가 필요해, 오늘 게임을 하고 싶어, 계속 할래, 뭐 이런 것도 요구 사항일 때 분노나 떼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전거 오늘 당장 필요하다면 막 떼를 씁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하셔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성의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준비물 있지 않습니까? 엄마 나 내일까지 학교 준비물 필요해라고 하면 우리가 아마 고민하지 않고 바로 살 겁니다. 왜냐? 그것은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아이가 자전거를 사줘 갑자기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자전거가 굉장히 작아졌구나, 사줄 수 있는 시기가 됐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사주는 거에 대한 마음을 막 먹고요. 그리고 나서는 때로는 어느 정도 그것은 하나의 아이에게 보상의 개념이죠. 그래서 평소에 아이가 안 하려는 어떤 행동 교정을 그걸 통해서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상과 제재가 있어야만
행동 조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마일리지, 쿠폰, 포인트 제도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보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열심히 여기를 이용해야겠어, 여기 쿠폰이 있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동들을 이제 변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고요. 또한 제재도 마찬가지죠. 고속도로 과속 카메라가 있는 게 물론 안전하기 위해서 속도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범칙금이라는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과속을 하다가 일제히 막 차들이 다들 이렇게 그 카메라 앞에서 느려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동이 조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한 부모 자녀 간의 적절한 거리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과한 보상을 하는 것도 때로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아이의 어떤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제 핵가족이고 아이들이 몇 명 없다 보니까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오냐오냐 봐주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부모는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권위와 규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때로는 내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생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베개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보면 병원에서 신생아실에 싹 포개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들어보니까 팔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불을 통해서 외부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면 그 아이가 심리적인 내적 안정을 얻게 된다고 해요. 팔다리 힘이 없는 아이를 그냥 풀어주면 사실 그게 불안한 상태고 아이가 이제 꼭 감싸주는 상태가 되면 심리적인 내적 안정을 얻는데 어느 정도의 부모의 어떤 권위와 규율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동물농장 그 TV를 봤는데 어미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를 막 양육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마치 그게 어미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그 강아지의 보호자가 혼내는 모습으로 판단해가지고 말려요. 계속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끼 강아지의 문제 행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어미 개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공격하는 모습까지 이루어졌어요. 즉 강아지들의 그 보호자에 의해서 훈육이 없어지게 만들어지니까 아무런 위계 질서, 규율이 안 되는 모습들이 나왔던 기억이 나왔었습니다. 그 또 한 장면이 또 기억나는데 강영욱 그 훈련가가 그 보호자를 무는 개가 나왔고 강영욱 이렇게 훈련가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 위계 질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위계 질서를 위해서 수영장에 데려가서 강아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왔어요.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수영장이 되니까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됐고 수영장 훈련 이후에 굉장히 그 강아지가 그때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이 보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꼬리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칫 부모를 좀 혹으로 알게 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딱 내리기는 쉽진 않지만 제가 오늘 그냥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생각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부모에게 욕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자존감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력은 디테일이라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애들이 대부분 그냥요, 몰라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조금은 마음을 잘 알아봐서 그 마음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찜찜하진 않았었니? 혹시 좀 불쾌했었니? 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모를 수도 있고 그냥요라고 하면 몰라, 뭐 그냥요 하면 화부터 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 아이를 양육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잘 짚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화하다가 너 이렇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너도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니. 하지만 뭐 너 체면도 좀 깎이는 일이고 하니까 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조금 그 내용의 디테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키워드를 다트 게임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요. 다트 게임. 우리 다트 던져서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에 가운데를 맞추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 번 던져가지고 0점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근데 이제 보면 0점 조절을 하면서 약간 왼쪽, 약간 오른쪽 이렇게 던져 나가는 그 과정,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진정한 소통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그 아이의 마음을 꿰뚫어서 마음을 딱 읽겠다. 이것보다도 그런 과정, 0점 조절을 하고 있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얻을 수 있고요. 즉 자녀의 마음을 알아가려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아이는 이제 지지받는 느낌을 얻게 되고요. 마음을 이렇게 한 번에 뭐 못 맞춘다고 해서 막 속상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나를 탐색해주고 알아가지고 그런 어떤 과정을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부모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는데 얼마 전에 2002년 월드컵 20주년이었죠. 학부모님들은 다 그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주 파릇파릇한 젊은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히딩크, 이영표, 박지성 선수 이렇게 와서 유소년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 깊어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히딩크는요. 아이들 유소년 축구를 할 때 실수에 대해서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실수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실수하면서도 해결책을 찾고 성장하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허용이 없고 너무 이제 강압적인 거, 오히려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뭐 다 해줘버리거나. 그래서 아이에게 실수할 수 있는 허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이영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어릴 때 경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똑바로 해였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똑바로 하고 싶은데 정작 뭐가 똑바로고 어떤 것이 똑바로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계속 90분 내내 너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해. 계속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 때는 본인이 이제 창의적인 플레이를 좀 해보고 싶긴 했는데 어린 나이다 보니까 기술이 좀 부족해서 실수를 하다 보면 엄청 혼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혼나지 않고 지적당하지 않으려고 플레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라 생각하고요. 박지성이 한 얘기를 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 얘기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플레이 하나 할 때 왜 그런 패스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선수 스스로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하고 단순히 이렇게 해가 아니라 어린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보면 큰 틀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대화하는 게 일단 같이 대화하면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긴 한데 뭐 이런저런 제가 사실은 뭐 드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의 시간은 또 사전 질문이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받으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해 주신 이무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끝에 가서 너무 주옥 같은 얘기들이 나와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들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네. 가장 많이 중복된 내용을 가지고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반항을 하는 아이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와의 대화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의사들은 어떤 문제를 갖다가 들으면 답보다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보가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우리가 병원에서 사례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어떻게든 정보를 하나씩 더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보면 이제 좀 짧기도 하고 이게 한 몇 학년쯤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제 큰 아이가 4학년인데 한 그쯤으로 설정하면 안 될까요? 가끔씩 이렇게 네. 느껴지기 시작해서요. 이제 네, 혹시 반항하는 것이. 네, 사회자님이 질문하신 건 아니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복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지금 반항하고 부모님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일단 이 부모님한테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나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자꾸 얘기하기 싫은 아이한테 잔소리, 설교, 어떻게든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촉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아이들의 감정, 뭐 그게 어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모님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고요. 반항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러한 어떤 감정들이 이제 우리가 흙탕물로 비유를 하자면 좀 이렇게 부유물이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재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갑자기 이렇게 아이가 확 변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너무 이렇게 넘겨짚지 말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잘 캐치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부모님들이 어설프게 접근하다가 어설프게 넘겨짚다가 오히려 되려 이렇게 아이들로부터 욕이라 하면 그렇지만 더 나를 이해 못한다, 나를 공감해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더 듣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너무 넘겨짚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부모님 스스로가 아이가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아이가 느끼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부모님 자신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겪고 있다고 하면 부모님도 겪었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뭐 수학이 굉장히 싫었는데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학생이 수학 싫어하면 돼 뭐 이런 대화만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와 대화하기가 굉장히 싫을 것 같거든요. 뭐 수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뭐 이런. 네. 수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예, 수학은 재밌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죠. 네, 수학은 재밌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혹시나 그 아이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뭐 속상한 것이 만약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사과를 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과에 너무 인색한 부모님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뭐 부모도 처음인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좀 솔직하게 했는데 엄마 아빠도 그거는 좀 이해를 좀 못했던 것 같아, 못 알아줬던 것 같아 라고 해서 사과를 해야지만 그 아이가 막 안 듣는 척 해도 살짝 그래도 들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달라졌나라고 하면서 귀를 조금 열고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 아이의 마음을 이제 녹일 수 있는 것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좀 잘 표현해야 되고, 공감이라는 것은 때로는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한테 하는 공감하고 아이들한테 하는 공감은 좀 다를 수 있죠. 아이들은 때로는 중학교 1, 2학년 저학년에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몰라요라고 막 마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들여다봐서 너가 지금 있는 이게 적절한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내비게이션, 마음의 좌표를 좀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이런 것 같구나라고 알아주는 거, 그런 것들의 어떤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 보니까 또 그 부모님들이 오늘 아마 들어오신 분들 지금 보니까 600일이 아니라 한 600만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600만 명이라 생각하냐면, 이 보면 이제 안에서 학부모님들끼리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이 대화가 계속 풍성하게 되다 제곱이 되고 또 이분들이 각 가정에서 곱하기 한 가족 구성원 곱하기 4를 하고 제곱하고 4 하면 한 600만 명 정도가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들어오신 분들은 양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책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우리 방송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오은영 선생님 하시는 그런 금쪽이 얘기해도 되겠죠. 그런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열심히 또 보셔서 혹시라도 내 아이와 좀 비슷하다 싶으면 거기서의 접근 방법을 또 같이 고민해보고 부부끼리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항, 예, 감사합니다. 반항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좀 파생된 네네. 또 비슷한 질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면은 이 반항이 사실 우리 부모 때는 좀 어려운 일이지 않았습니까? 예. 네네. 그랬는데 요즘 좀 더 자유로워졌죠. 반항하는 네네. 것이 뭐 그게 또 더 격려해 줘야 되는 모습이라고도 네, 말씀들 해주시고 네. 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뭐 가장 제가 익숙하고 반복되었던 그런 패턴을 떠올리기 때문에 자꾸 마음속에서 어떤 이 체벌의 욕구가 올라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네네. 올라오는 거를 네.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게 예, 저의 고민이긴 했습니다. 네네. 저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죠. 그게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혹시 나의 어떤 과거와 연관이 돼 있다면 끊을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지금 부모님에게 달려 있겠죠. 우리가 양육이라는 것도 세대 간에 전달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내 아이와 일어나는 거기도 하지만 내 아이가 내 그 다음 세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손자 세대일 수도 있죠. 네. 손자 세대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그래서 나 때에 좀 뭔가를 반복되는 패턴이 있으면 좀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한번 좀 강하게 마음을 좀 먹어보는 건 어떨까? 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좀 드는 것 예, 같습니다. 제가 그런 욕구를 누름으로써 이제 내 네. 손주는 네. 내 아이한테 맞진 않겠구나. 그 정도의 그럼요. 생각을. 네네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지금 질문들이 많아서 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중복돼서 나왔던 질문인데 예. 교우 관계를 어려워하는 아이를 위해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입니다. 네. 예, 이것도 좀 너무 좀 광범위한 질문이긴 한데. 네. 예. 근데 엄마가 결국에는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친구 같은 엄마죠.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친구 같은 엄마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문제를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엄마 같은 엄마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버전을 다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는 거. 근데 위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때로는 단순한 것 같아도 때로는 어른들이 개입해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친구 같은 엄마의 모두, 두 가지의 모두로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판사가 되기보다는 이제 변호사가 되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돼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적용을 시키면 아이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 아이 입장에서는 팩트 폭행이라고 그러죠. 팩트 폭행으로만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변호사가 되는 게 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비유도 다 있군요. 지금 네, 방금 또 그 모드 얘기를 하시길래 네네. 또 저의 궁금증을 조금 반영해서 네네. 여쭤보자면은 지금 네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말씀 많이 네네. 좋은 아주 주옥 같은 얘기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도 뭐 진료 보시면서도 이런 모드로 지내셨을 테고 네네. 뭐 지금 여기 도착하셔서도 쭉 이 모드로 네네. 쭉 지금 일관하고 계신데 예. 근데 그래도 이
그런 이 정신과 의사라는 네. 이 탈을 벗어버리고 네네. 이런 자연인으로서의 자연인. 네네. 모습도 네네. 찾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욕구를 이렇게 네네. 제가 투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집에 가면은 저도 더 이상 이제 좀 나로서 존재하고 네.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 네네. 이 수많은 이 지침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네. 욕구가 드는데 네. 선생님은 어떠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정신과 의사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 또 이제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허용을 안 해야겠지만 허용을 할 때도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허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은 밥 먹기가 너무 편안해지지 너무 않습니까? 편하죠. 예. 너무 편하기 때문에 편하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좀 살피죠. 혹시 제 보호자가 있는지 살짝 살핍니다. 살펴서 마주치신 적도 있습니까? 다행히 없는데 아, 아마 마주쳤다면 아마 태블릿 PC를 바로 숨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음. 들긴 하는데 아무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깨달음은 보호자분도 그래서 힘들다. 우리가 너무 말로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안 되고 보호자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쉽지 않죠. 정말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저 압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보호자분들도 자꾸 이렇게 좌절하면서 이렇게 속상하고 괴로워하시거든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조금 더 알아줄 수 있는 제 스스로가 증거를 갖고 있죠. 알아줄 수 있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됩니다. 네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희망을 좀 잃어가고 있었는데 네네. 예, 근데 오늘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네네. 지금 실시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예. 다 못 드리는 대신 질문을 못 해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좀 어려워 보이는 것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예. 네. 우리 아이가 친구가 있어도 친구가 없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것도 불안감인가요? 친구가 있어도 친구가 없다. 없다고 느낀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네요. 연상이 되네요. 네. 아마도 그 친구가 단순히 클래스메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클래스메이트가 여러 명 있어봐도 한 명의 어떤 그 감정을 이제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없고 그냥 풍요 속의 빈곤, 클래스메이트는 많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아이는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몇 학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그 역할을 부모님이 해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도 부모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내가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지만 다른 타인 아니면 또래 친구들과도 감정을 좀 소통할 수 있거든요. 더구나 또래 친구들하고 이제 갖는 그 대인 관계는 더 큰 기술, 더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거든요. 네, 엄마보다. 어른들과는 어른들은 좀 맞춰주는 게 있죠. 네. 또래에서는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이 감정과 소통을 좀 나눌 수 있는 예행 연습, 모의고사, 모의고사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예시를 네. 떠올리실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네. 사회자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 현상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서 지금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이가 감정이 격해질 때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때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 제가 이 질문을 안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진료실에 있다 보면요, 굉장히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어린 나이에서부터 한 두 돌이 지난 나이에서부터 아니면 중학생들까지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본인의 감정들을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해라고 하는 게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설명드렸던 정서적 어려움이라는 것이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아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동의 모습이 아닌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원인적인 측면에서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이 고민이 많으셔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제 생각에는 약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아무튼 그거는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좀 필요로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진료가 필요하겠다. 네, 아이한테는 뭐 어떤 뭐 괴로운 게 있는지 힘든 거 있는지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가서 그 팔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해야 됩니까? 네, 근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팔을 잡다가 또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라면 당연히 잡고 안전을 해야 되겠지만 또 너무 큰 아이라면 직접적으로 팔을 잡다가 감정적으로 부모님에게 또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질문 하나 더 해도 괜찮은가요? 네. 그렇죠. 네. 하나만 딱 더 해도 되겠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좀 짧게 답변이 네.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네. 배변 실수를 한다. 네. 이때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배변 실수를 한다. 일단은 자꾸 이제 뭔가 이제 그 진단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머릿속에 이 아이가 지금 와서 생긴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계속 이것이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를 것 같아서 갑자기 생겼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어떤 뭐 정서적인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계속 이것이 멈춘 적이 없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한번 뭐 병원 진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좀 병원 진료를 통해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갑자기 생긴 경우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갑자기 배변 실수한다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학년은 몰라도.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이것도 만약에 갑자기 생긴 거라면은 네, 좀 위중한 경우겠다. 위중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한번 좀 이렇게 정확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제 이무영 교수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교수님 혹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나 이것만은 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한다. 이 얘기 1분 이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칸 영화제에서 우리가 상을 아마 2개나 받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받았고 저는 이제 작년에 칸 영화제 얘기인데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그 1등상이 잘못해가지고 첫 번째 불리게 된 거예요. 1등상은 원래 제일 마지막에 딱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불렀는데 이게 first라는 단어가 잘못 해석이 됐다고 해석해가지고 사회자가 제일 먼저 부르라고 그 사회자가 큰 실수를 했는데 오늘 사회자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달리 그분은 굉장히 실수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김이 샜잖아요. 김이 새버렸죠. 영화제가.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호명을 하고 그 상을 받는 그 감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오늘 밤은 완벽하지 않아서 완벽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양육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완벽한 양육은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있을지언정 완벽한 양육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듣는 부모님들 정말 노력하시는 모습이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힘내시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2 우리 아이 성장 토크 콘서트 두 번째 시간을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수고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끝으로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토크 콘서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유튜브로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설명란과 채팅 공지에 있는 만족도 조사 설문 URL에 접속하셔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차수 또 내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도 드리니까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 우리 아이 성장 토크 콘서트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다다음 주 2주 뒤 목요일 6월 30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 때는 김현진 교수님이 디지털 시대의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소통 방법이라는 주제로 또 김은지 원장님께서 높은 자신감,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